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자쿠라 스즈 작가의 내일을 당신에게 주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연애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작별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에필로그. 빛의 러브레터. 세상은 참 부조리하다. 각자의 가정 환경에 따라 인생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가정 환경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다. 생활 방식도, 성격도, 능력도 가정 환경에 따라 형성되며 재설정할 수 없다.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싹 텄을 무렵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고치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부분일수록 돌이키기 힘든 법이다. 스기우라 도마님. 갑자기 이름이 불려서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일어섰다. 아, 졸려. 9월에 들어서자 한낮에는 끈적끈적 들러붙는 여름 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에는 조금 기온이 낮아져서 아침잠을 떨치기가 더 힘들어졌다. 여기 2주일치 약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립성 조절장애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약에 관해 설명을 듣고 약값을 계산한 뒤 병원 출입구로 향하려다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라가오카 종합병원의 1층에 자리한 통유리 환자 도서실에는 의학과 건강 관련 서적은 물론이고 환자의 오락용으로 소설과 만화도 비치돼 있다. 학교 도서실만큼 장서가 많지는 않고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지만 조용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의 색감과 나무 소재가 기분을 밝게 만들어준다. 도서실은 오전 8시부터 열지만 이번 환자의 아침 식사 시간이 8시라 내가 병원에 오는 9시 반쯤에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모양이다. 그 시간대에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이 내 형인 사토 하루키였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로는 학교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내가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 병원에 다니면서 형도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약을 타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환자 도서실에 와서 매번 같은 서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왜 형이 병원에 있는지 궁금해져서 간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아무래도 뼈에 암이 생겼다는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후회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밀려왔고 가슴이 쪼개질 것처럼 아파왔다. 동시에 형과 헤어지기 전에 추억이 되살아났다. 아빠? 나 시험 95점 맞았어. 나는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험지를 보여주러 가기도 했다. 그렇구나. 5점이 모자라서 100점을 못 받았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렴. 하지만 지난번에 받은 82점에 비하면. 아빠, 이번에도 100점이야. 옆에서 형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가득한 시험지를 내밀자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역시 우리 하루키야. 도마도 형을 본받아 더 열심히 해라. 형은 언제나 내 위에 있다. 나는 어차피 회사를 물려받지도 못할 테니 아버지에겐 덤 같은 존재다. 어쩌면 형의 능력을 돋보이기 위한 비교 대상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걸 형은 아무 고생도 없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의 애정만 해도 그랬다. 사춘기에 접어든 나는 나날이 형을 피해 다니거나 폭언을 퍼부었다. 도마, 거실에서 게임 안 할래? 뭐? 내가 너랑 게임을 왜 해? 요즘 공부하느라 피곤하지 않은가 해서. 가끔은 휴식도 필요해. 안 한다고 했잖아. 스스로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슴 속에는 그 정도로 강한 거부감이 없었는데도 나는 나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 아참, 내가 지금 공부하는 범위 정리한 요약 노트 빌려줄까? 제법 잘 정리해놨는데. 필요 없어. 짜증나게 웬 오지랖이야? 내가 형에게 혀를 찾아 어머니가 부엌에서 신경질적으로 뛰쳐나왔다. 예, 도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이 널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긋지긋했다. 뭘 해도 형을 당해내기는커녕 엇비슷하지도 않아서 집에 있는 게 답답했다.
형도 험한 말을 들으면서까지 나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으면 되련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서 더 허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형이 떠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자 나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약간의 허전함을 느꼈다. 집을 떠나는 날에 슬퍼하던 형의 얼굴이 머릿속에 들러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어머니와의 생활은 실망스러웠다. 어머니는 기운 없이 일하러 나가서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집에 있어도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만 푹푹 쉬었다. 내게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남편에게 빼앗기고 의기소침해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어느덧 밤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졌다.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다니기 시작한 병원에 설마 고륙종에 걸린 형이 입원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매번 도서실의 똑같은 서가에서 대체 무슨 책을 보는 걸까? 형은 항상 똑같은 책을 펼치고 진지한 표정으로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내 시야에 있던 형이 종이조각 같은 것을 들고 있던 책에 끼웠다. 저건 뭐지? 나는 궁금했던 나머지 형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도서실에 들어갔다. 형이 서 있던 서가 앞까지 가서 문고본을 닥치는 대로 뽑아서 살폈다. 대충 이쯤이었겠다 싶은 곳을 중심으로 종이조각이 끼워진 책을 열심히 찾았다. 찾았다. 겨우 찾아낸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었다. 무슨 생각으로 뭐라고 썼을까? 종이에 시선을 떨어뜨린 나는 깜짝 놀랐다. 그 편지가 나를 긴 잠에서 깨워줄 줄은 모르고서. 아이하라 미즈키에게 내가 늘 눈에 밟혀서 한 번이라도 조은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 사토. 그로부터 약 반년 뒤 몸이 벌벌 떨릴 만큼 혹독한 추위가 밤에는 더욱 심해지는 오후 6시. 해가 짧아져서 하늘은 완전히 감색으로 물들었고 맑은 공기를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자 차가워 보이는 달과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 메신저에 알림이 떠서 화면을 보자 아이하라 미즈키였다. 오늘 면회하는 도중에 사토한테 호흡 곤란이 왔어. 지금은 많이 진정된 것 같지만 시간 나면 너도 가서 좀 살펴봐. 알았어. 가볼게. 너도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난 괜찮아. 고마워. 나는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넣은 뒤 얼른 집을 나서서 병원으로 향했다. 형이 편지를 보낸 상대인 아이하라와 안면을 두고 여러모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어차피 나를 보고 문제야 아니냐며 선을 긋는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포기한 터라 설마 내가 여자애와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물론 아이하라도 처음에는 나를 많이 경계하는 게 뻔히 눈에 보였지만 아이하라는 사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랑스러운데도 콤플렉스와 자기 비하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편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생각은 그랬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절대 감사의 말을 빼먹지 않고 자기 일로 힘들어하면서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런 상냥한 면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안타깝게 여기며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이제 내가 놀랄 만큼 아이하라는 달라졌다. 아이라의 좋은 점이 점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듯해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아이하라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나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기만 했으니까. 병원에 도착해 형의 병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소라가오카 종합병원의 면회 시간은 오후 8시까지이므로 1층 안내 데스크에는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병실에 들어간 나를 보자마자 형은 힘없이 잠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형이 확실히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바로 이 무렵이었다. 내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건 다름 아닌 아이하라 덕분이다. 아이하라가 설득해줘서 겨우 형과 만나기로 결심했다. 일단 솔직해지자 많은 오해가 눈 녹듯 사라져 좀 더 빨리 이럴 걸 그랬다 싶었다. 형, 괜찮아? 아이하라한테 연락받고 왔어. 고마워. 침대 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형이 텔레비전 받침대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저기 있는 책, 내가 죽으면 아이하라한테 전해줘. 형이 내게 맡긴 책은 바로 마음이었다. 나는 책을 집으며 형을 힐끔거리고 나서 물었다. 알았어.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시침이 뗄 필요 없어. 전부 다 아니까. 그 말에 한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형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내 눈을 보고 있었다. 안다니, 뭘? 내가 시선을 피하며 묻자 형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실은 신비한 힘 같은 건 없었어. 뭐?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형이 아이하라한테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써놓고선. 내가 가짜 웃음을 지으며 밝은 목소리로 반박해도 형은 변함없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 착한 거짓말을 해줘서 고마워. 형의 말에 의도치 않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랬구나. 형은 내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전부 내가 계획한 일이라는 걸, 학교 도서실과 병원 도서실이 이어져 공간을 초월한 편지가 오갈 리 없다는 걸. 서랍을 열어봐. 그 말에 나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서랍을 열었다. 형은 서랍에 아이하라가 보낸 수많은 편지를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 제일 위에는 가장 마지막에 받은 편지가 얹어 있었다. 나도 처음부터 눈치챘던 건 아니야. 그거 내 글씨지? 처음에는 그냥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형이 병원에 있는 책에 편지를 끼우는 걸 보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 후 나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아이하라 미즈키라는 여학생이 있다는 것과 형이 걔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아이하라는 아무래도 마음을 즐겨 읽는 모양이었다. 나는 알고 싶었다. 전해질 리 없는 편지가 만약 아이하라 미즈키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지. 형이 마음에 둔 아이하라 미즈키는 어떤 사람인지. 형의 편지를 몰래 학교 도서실 책에 끼워 놓았다. 그러자 아이하라가 아무 의심도 없이 답장을 썼으므로 나는 학교와 병원을 왕복하는 신세가 됐다. 아침에 형이 병원 도서실 책에 편지를 끼우면 그걸 가지고 등교해서 학교 도서실 책에 끼운다. 그리고 아이하라가 집에 간 뒤 책에서 편지를 꺼내 다음 날 형이 병원 도서실에 오기 전에 책에 끼워 놓는다. 형은 아침을 먹고 나서 아이하라는 방과 후 즉시 이렇듯 도서실을 찾는 시간이 각자 일정했으므로 그 시간을 피해 들키지 않도록 편지를 전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점심시간에 느긋하게 편지를 끼우려던 날에 아이하라가 도서실에 오거나 온종일 도서실에 있겠다고 해서 편지를 끼우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때 마치 편지를 내가 막 발견한 척 즉석에서 연기하며 아이하라를 속인 것도 이제는 즐거운 추억이다. 처음에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두 사람의 편지를 전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싶다는 의지가 솟았다. 서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두 사람에게 감동했던 것이다. 뭐랄까, 형과 아이하라의 편지에서 힘을 얻었어. 내가 형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이하라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편지에 아이하라가 동요해 일희일비했던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형이 아이하라를 걱정해 편지 교환을 그만두려 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던 아이하라를 도저히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편지 내용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었지만 그때만큼은 아이하라의 편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넣었다. 두 사람이 이대로 엇갈려 지나가지 않도록 형이 꼭 아이하라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글씨 때문에 들킬 줄은 몰랐지만 병원과 학교를 거의 매일 왕복했을 테니 힘들었겠네. 뭐, 그렇지. 하지만 내게 두 사람의 편지는 빛과 다름없었으니까. 빛?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됐거든. 두 사람의 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날 수 있었어. 그렇구나. 형은 기쁜 듯이 웃었다. 그러니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은 나야. 고마워. 너처럼 착한 녀석이 있으니 아이하라도 별 걱정 없어. 내가 웃자 형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자 나도 아이하라도 분명 괜찮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다. 지난날이 후회로 점철되는 대답함에는 잠도 못 잘 만큼 싫은 게 산더미같이 많았던 나날도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체부 역할을 하면서 두 사람이 글로 나눈 마음을 나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잠에서 깨어나 무언가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이상으로 행복한 일임을 깨달았다. 난 아이하라와 편지를 주고받는 게 제일 재미있어.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삶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소중한 사람을 위해 힘껏 살았던 형. 이제 안 울어. 고마워. 소중한 사랑을 경험하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하라. 앞으로도 나는 두 사람이 준 빛을 잊지 않을 것이다. 창밖을 보자 무수히 많은 별이 아로새겨진 짙은 감청색 밤하늘에 한 줄기 달빛이 빛나고 있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